동일신라는 해상무역을 하면서 저 멀리 페르시아, 지금 이란 땅까지 교역을 했는데요. 그리고 1000년이 훌쩍 넘어서 그 경주에 21개 세계 정상이 모여서 교역을 논의하고 새로운 무역 질서를 모색했습니다.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문제도 그렇고 미중 정상회담부터 일본 새 총리의 첫 외교 무대까지 모든 게 불확실했던 자리였지만 잘 준비했고 잘 마무리됐다는 평가가 이어집니다. GPU 26만 개 확보라는 깜짝 뉴스도 있었고요. 첨단 제조업과 IT 기술을 모두 갖고 있는 나라, 그래서 글로벌 경제 협력의 중심에 서는 나라, 이 두 흐름이 동시에 오는 건 분명 흔치 않은 기회일 겁니다. 움직이는 예상과 경제 시작합니다. 엔비디아의 GPU 26만 개 확보로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 더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새로 나온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도 이 같은 의지가 분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해담경제연구소의 어혜진 소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해담경제연구소 어혜진입니다. 내년도 예산 728조입니다. 올해보다 한 8%나 늘어납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화요일 시정연설에서 인공지능 시대에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이게 사실 728조 원이면 굉장히 큰 규모거든요. 네. 거의 뭐 600조 원대 항상 예산을 이어가고 오다가 728조 원 여기에 도대체 얼마나 돈을 쓰겠다는 건가라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네. 명확하게 미래 성장을 위한 공격적인 투자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총 10조 1,000억 원을 이제 AI 관련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올해 대비해서 이게 3배 정도 늘어난 규모예요. 핵심은 이제 피지컬 AI 선도 국가 달성인데 이제 AI의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 네. 이런 목표를 명확하게 했죠. 사실 우리나라가 AI 관련돼서 인재 유출이 굉장히 심각한 나라거든요. 근데 인재 육성, 뭐 관련 인프라 여기에도 좀 예산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AI 연구는 사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실상의 이제 산업이나 어떤 일상 생활에 그렇게 투입되는 네. 적용이 되는 비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도 이제 실질적으로 도입을 하는 그런 노력을 좀 기하겠다. 거기에 예산을 좀 들이붓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로봇이나 자동차, 조선, 반도체 같은 국내 우수한 이런 제조 역량의 AI를 좀 입혀보겠다. 네. 이런 계획을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고성능 GPU 15,000장을 이제 추가로 구매해서 총 35,000장을 조기에 확보하겠다. 이런 내용 얘기했고요. 엔비디아가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이미 26만 장 공급하기로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시너지를 내서 한국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AI 인프라 허브로 만들겠다. 그런 의지를 좀 보여줬습니다. 일반적으로 진보 정부 하면 물론 복지 예산 강화된 것도 분명하게 있지만 내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네. 복지보다는 분명하게 첨단 기술 개발, R&D 이 부분의 예산이 분명하게 늘었어요. 네,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 이게 단순히 금액을 늘리는 것을 넘어서 좀 임무형 투자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임무형 투자. 네, 이게 이제 선택과 집중이 좀 필수라는 얘긴데요. 뭐 예를 들면 바이오 헬스라든지 방위 산업 이런 첨단 전략 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에 예산을 좀 집중하겠다. 성과가 미진한 분야는 좀 네. 과감히 삭감을 하겠다. 그러니까 옥석 가리기 전략이 관건이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번 에이펙 기간 동안에 또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 보유도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여기에 또 핵 연료 재처리 이런 안보 관련 문제에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 자주국방 예산도 많이 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경제를 넘어서 안보 주권 확보 차원의 중대한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수십 년간 이제 미국의 비확산 정책에 막혀있던 이 핵연료 주기의 그 빗장을 여는 첫 걸음이다 이런 평가입니다.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는 사실 미래 에너지 안보와 원자력 산업 경쟁력에 굉장히 필수적인 여건이거든요. 근데 국방비도 한 8% 넘게 증액된 66조 원이 편성이 되면서 자주국방 실현 의지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네.
그렇게 기술 개발과 자주국방에 대한 예산이 크게 늘었고 반대로 27조 원 규모로 지출이 삭감된 부분이 있어요. 네, 이거는 앞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선택과 집중의 의지가 좀 확실히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27조 원의 삭감은 이제 저성과 저효율 지출을 좀 정리를 과감하게 해서 미래 성장에 좀 재투자하겠다 이런 재정 효율화의 신호이기도 한데요. 네. 동시에 또 기준 중위소득을 6.51% 인상을 해서 저소득층의 생계 급여를 좀 늘리고 네. 노인 일자리 확대, 장애인 일자리 확충 등 기본이 좀 튼튼한 사회를 만들겠다 이런 기조를 유지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728조 원의 총 지출은 여전히 부담이 크다 보니까 앞으로 정부가 이거를 어떻게 메꿀 것이냐, 이제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 조성 등 이제 민간 자본을 활용한 미래 성장 투자를 좀 유도를 하면서 재정 건전성과 미래 성장이라는 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사실 그런 큰 숙제가 아주 큰 숙제가 남아 있죠. 네. 그리고도 참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역 균형 발전 아닙니까? 네. 정부가 지방 우대 재정 원칙을 만들었어요. 그 중에 네. 5국 3특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조금 생소하신 분도 계실 텐데 수도권 1극 체제가 아니라 충청권 그리고 광주 전남권 부울경 대구 경북 이렇게 해서 5개 권역으로 국토 공간을 나누는 거죠. 네. 근데 여기에 빠져 있는 곳이 강원, 전북, 제주거든요. 근데 여기는 특별자치도로 이제 특색 있게 발전을 시키자. 그래서 5개 권역 5극, 3개의 특별자치도 3특 이렇게 네. 부릅니다. 그래서 지방 우대 재정 원칙이 정해지면 네.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을 쓰겠다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국토 균형 발전의 의지를 재정 정책에 직접 반영했다는 데 의미가 좀 있는데 재정 사업을 시행할 때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도록 설계를 한 겁니다. 서울에서 멀수록 더 네. 재정을 지원하겠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동수당, 뭐 노인 일자리 같은 7개 주요 재정 사업을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특히 지방 정부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이 됩니다. 지방 정부가 스스로 알아서 사업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중앙 정부의 지침 대신에 지역 여건이 각자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좀 힘을 실어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가 4천 넘었습니다. 네. 전 세계 증시에서 이 정도로 오름세가 뚜렷한 증시가 있습니까? 전 세계 증시에서 이 정도로 오름세가 뚜렷한 증시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이게 단순히 4천을 넘었다는 거는요. 숫자 하나를 깼다고 하기보다는 여러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로 볼 수가 있는데요. 10월 27일 사상 최초로 4천선 돌파했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만 이게 얼마나 네. 상승했느냐? 68.5%가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옆나라 일본도 요즘에 증시 좋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려요. 그럼요. 네. 그런데 일본은 올해 들어서 21%가 올랐어요. 근데 그보다 더 올랐다고 하는 게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있습니다. 근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또 얼마나 올랐냐 보니까 30%가 올랐어요. 네. 그런데 우리 얼마나 올랐다 그랬죠? 68%잖아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G20 국가 중에 압도적인 1위입니다. 이제 3천 돌파한 게 지난 2021년 그 동학 개미 운동 있었을 때 네, 그때 네. 1월이거든요. 그래서 야, 이 정도면 너무 많이 올랐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시장에서는 어떤 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거나 아니면 자금의 성격, 우리 시장으로 들어오는 자금의 성격 그리고 성장의 조건이 좀 달라진 게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의 성장 모멘텀이 독립적으로 생겼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급등하고 있는데 정작 오른 종목이 내린 종목보다 더 적다고요? 네, 맞아요. 이렇게 주변에 보면 시장이 너무 좋은데 나는 왜 돈을 못 벌고 있나 이런 분들이 내 종목만 안 올라. 네, 생각보다 많이 계세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이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오르는 종목만 올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오르는 종목에 그 주도를 하는 사람들은 기업들은 이제 반도체나 뭐 2차 전지 이런 AI 관련된
그런 종목들인데 그래서 이번에 증시 상승도 반도체 없이는 불가능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나머지 하락한 종목들이 네. 대부분이고요. 상승한 종목들은 전체 한 20-30%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또 AI 수요가 점점 늘면서 전기 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이제 시장이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외국인도 이제 9월 이후 전기 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대규모 순매수를 이어가는 중이라서 네. 코스피 상승이 어떤 견인차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가 뭐 우리 신문들 표현대로 불기둥을 보여주면서 국내 증권사들이 내년 코스피 5천 뚫고 간다 네. 이런 전망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어요. 네, 맞아요. 이제 슬슬 연말 전망, 내년 초 전망 나오는데 KB증권이 내년 주식시장 전망을 하면서 향후 코스피 목표 지수를 5,000포인트로 올려잡았어요. 네. 이게 보통 증권사들이 공식 보고서 이제 내년 전망 이런 거 할 때는 코스피 밴드를 예상보다 좀 보수적으로 잡거든요. 그런데 이제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증권사 대비 예상치를 좀 높게 잡기는 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고서에 5,000포인트라고 딱 박았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체급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근거가 충분하다는 얘기인데 또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이 이보다 더 높게 잡았어요. 단기 과열 우려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그래서 강세장이 펼쳐진다면 6,000포인트도 가능할 것 같다. 네. 이런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우리 증시의 급등 소식 분석해 봤는데 네. 금값은 좀 내렸어요. 네. 금값은 사실 너무 빨리 달려오기는 했어요. 그 2달 동안 금값이 20에서 30%가량 뛰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만 안 사면 좀 뒤처지는 거 아니야? 이런 포모, 불안 심리가 생기기도 했는데. 그래서 또 우리 투자자들이 좀 투자를 했더니 내렸어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또 그 에이펙 그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두 나라가 그래도 적어도 이 휴전 같은 좀 긴장 완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안전자산 선호가 좀 약해진 게 영향을 줬습니다. 근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지금 같은 국면은 흔히 말하는 숨고르기 구간으로 보는 시각이 좀 있어요. 네. 하지만 이제 월 초에 비해서 국내 금시세가 완전히 하락했다라고 보기엔 좀 이르고요. 이제 고점에서 다소 좀 주춤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근데 우리 금시장에서 네. 김치 프리미엄이 네. 아마 현물 시장인 것 같아요. 진짜 금덩이 시장. 네, 김치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다 다른 나라보다. 그러다 맞아요. 요즘 또 이게 사라졌다.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일단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면 이제 같은 자산이라도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게 있고 해외에서 거래되는 게 있잖아요. 같은 자산이라도 한국에서 더 비싸게 거래되는 걸 말하는데요. 보통 비트코인이나 금 같은 이런 자산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지난달 중순에 김치 프리미엄이 한 20% 넘게 붙었다가 거의 9거래일 만에 0%대로 프리미엄이 네. 완전히 깎여버렸어요. 근데 이제 일물일가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같은 물건이라도 그 시장별 가격의 격차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좁아진다, 같아진다 네, 이런 의미예요. 네. 근데 이번에 그 프리미엄이 빠르게 사라진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국제 시세가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미중 무역 협상 진전 소식 들려오면서 안전 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또 줄었고, 그다음에 위험 자산인 증시는 오히려 올랐죠. 그리고 환율도 좀 영향을 줬습니다. 달러 약세로 원화 가치가 좀 올랐잖아요. 달러 표시로 거래되는 국제 금값은 사실은 그대로인데 원화로 이거를 환산을 하면 값이 상대적으로 싸지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해외보다 비쌌던 국내 금값이 빠르게 조정을 받은 프리미엄이 거예요. 사라진 거군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KRX 금현물 ETF를 보면 이거는 국내 시세를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프리미엄이 빠질 때 주가 손실이 좀 나죠. 추가 손실이 좀 나죠. 그리고 반면에 해외 금 선물 ETF는 국제 시세 중심이기 때문에 낙폭이 상대적으로 좀 작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개인들이 프리미엄이 좀 빠졌으니까 오히려 금이 싸졌다는 인식이 생겨서 저가 매수로 보는 움직임도 좀 있는데요. 이제 이번 일을 두고 같은 금이어도 어느 시장의 시세를 따르느냐, 환율 위험이 있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그런 교훈이 좀 남았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주간경제브리핑 해담경제연구소의 어혜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이펙이 열린 화백 컨벤션 센터의 화백은 우리 신라의 화백 제도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화백 회의는 치열하게 토론하고 만장일치의 합의를 추구했었는데요. 이번 에이펙 회담은 한미, 미중, 한중, 중일 정상들이 정말 유례 없이 치열하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합의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은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자, 이번 에이펙 회담의 성과와 숙제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국경제TV의 신인구 기자, 그리고 참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에이펙 회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들어볼까요? 네. 우선 증시 모습부터 보면은 시장에서는 이번 에이펙 회의가 한국 경제에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여러 스토리들이 에이펙 계기로 등장을 했고 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한국의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른바 엔비디아, 삼성, 현대차의 치맥 회동이 네. 많이 회자가 대단했죠. 됐었죠. 네. 대단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안보 측면에서도 이 미국의 한국 핵 추진 잠수함 공식 승인이라는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웠던 얘기들이 이번에 현실화가 되면서 사실 이 핵 추진 잠수함이라는 게 전 세계 6개 나라만 지금 갖고 있는 비대칭 전력이거든요. 이거를 우리나라가 갖게 됐다는 거는 사실 앞으로 아시아 주변 국가에 풀어야 될 과제가 많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번 에이펙이 외교적 수사들과 같은 여러 사진과 같이 이렇게 장면들로 끝난 회의가 아니었고 실제로 뭔가 성과가 발생하는 어떤 3D 프린터처럼 뭔가 결과물을 출력하는 그런 회의가 됐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 회담은 이제 단순히 이제 외교적 이벤트가 아니라 정말 리스크를 국익으로 전환한 지렛대 외교 현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한미 정상회담, 미중 갈등, 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 어느 것 하나 쉬운 아젠다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피하지 않고 국익을 위해 정면으로 돌파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고 특히나 핵 추진 잠수함 논의는 외교적 판도라 상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화두로 꺼냈다, 네.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외교적 진전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중에서도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불확실성이라고 할까요? 한미 관세 협상. 그중에서도 우리가 3,500억 달러 미국에 투자한 부분. 이 부분 정리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제 투자 패키지였습니다. 3,500억 달러를 선불로 달러로 달라라는 주장이었지만 결국 현금 비중은 2,000억 달러로 낮췄습니다. 1년의 상한을 뒀어요. 캡을 200억 달러로 두고 10년에 걸쳐서 분할 투자됩니다. 이는 이제 외환 시장의 어떤 이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우리의 안이 반영된 셈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입니다. 1,500억 달러는 우리 기업들이 주도로 추진하게 되고요. 현금 투자뿐만 아니라 대출과 보증도 포함이 됩니다. 이로써 이제 자동차와 한국산 이제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지는데 물론 디테일에 대해서 약간의 논란은 있습니다. 반도체 관세며 100% 농산물 개방에 대해서는 양측 의견이 좀 엇갈리고는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은 피한 절충형 타협입니다. 우리가 이 3,500억 달러라는 거대한 금액을 미국에 투자해야 되는데 외환 보유고를 털어쓰지 않고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일단 10년에 걸쳐서 이제 해마다 200억 캡이라는 말씀은 상한. 가장 많이 미국에 투자하는 해가 200억 달러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외환 시장이라든지 우리 자본 시장에서 그동안 우려해왔던 그런 우려는 좀 종식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앞서 이제 이창용 총재가 외환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확보할 수 있는 유동성은 연간 15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 수준이다라고 이제 국정감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이 연간 이제 투자 한도도 200억 달러 상한이지만 이제 투자 납입 방법도 10년에 걸쳐서 분할로 정말로 이제 투자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외환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안전판을 마련하고 있고요. 만에 하나 환율이 좀 불안해서 이럴 경우에는 납입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그것도 이제 합의문에 포함시켜서 안전판을 확보하고 있는데 특히 결정적인 건 트럼프 임기는 3년 반이 남았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환율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이제 10년짜리 안전판을 만든 건 미일 이제 협의보다도 한 단계 더 나아간 진일보한 이제 합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연간 최대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28조 원 정도 됩니다. 이걸 이제 마련해서 미국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 돈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4,2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이 가운데 3,800억 달러는 우리나라 하는 당국이 이 국채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굴려서 수익으로 만들어낸 유가증권입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의 수익이 연간 발생하느냐 아까
이인철 소장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역시 국정감사에서 150억 정도의 수익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돈을 150억 달러. 맞습니다. 네. 150억 달러 정도의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달러로 대미 투자액을 충당하려면은 우리 외환 시장에서 우리가 급하게 돈을 구할 그럴 일은 없을 거라는 논리인데, 자 그런데 150억과 200억은 아무래도 50억 달러의 갭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떤 해는 우리가 200억 달러를 투자해야 될 수도 그러겠죠. 있는데 네. 하느니 돈을 굴린다고 해도 위험성 있는 투자를 할 수 없을 테니까 아마 우리 돈 7조 원 정도가 부족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보증을 서는 국채를 내서 최대한 외환 시장에 부담을 갖지 않겠다, 이런 안전판을 마련해 줬습니다. 자, 네. 이 대한민국이 가진 달러를 굴려서 자산을 관리하는 데가 정확하게는 한국은행의 외자운용원이거든요. 한동안 우리 경제 기자들도 그렇고 국회의원들도 지금 외자운용원 잘할까 아니면 뭘 더 잘해야 되나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이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외환보유고 곳간에 있는 돈을 굴려서 굴리기만 여기서 나오는 해도. 수익으로 한 대략 150억 달러 정도 마련하고 부족한 50억 달러 정도는 해외에서 우리가 이제 달러 채권 발행해서 국채 발행해서 조달한다. 무조건 부족하다는 것은 아니고 부족할 경우에 한해서 방책을 하나 더 만들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겠군요. 네. 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 보유 소식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을 갖게 되면서 캐나다가 60조 원 규모의 잠수함을 만들려고 하는데 예. 우리가 수주할 수 있는 청신호가 켜졌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번에 그런 것들을 유추해 볼 수 있는 혹은 기대해 볼 수 있는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캐나다 총리가 한국 조선소를 방문한 건데요. 이 잠수함 수주에 대한 이 캐나다 측의 강한 의중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조금 더 기분 좋은 얘기를 듣자면은 이제 현재 하나오션 컨소시엄이, 우리나라의 하나오션 컨소시엄이 독일 기업과 함께 최종 후보에 올라가 있고 이번 방문이 호재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이제 시장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제 함께 봐야 될 게 이번에 맺어진 한 캐나다 간 이 국방 비밀 정보보 협정 타결 소식인데요. 이런 소식들이 K 방산 수출에 유리한 법적 기반이 좀 마련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해석들이 시장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핵 추진 잠수함이 이번에 알았는데 비싸더라고요. 3조, 4조씩. 근데 우리가 이거 최소한 서너 대는 있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서너 대는 건조하자, 이런 계획이 있나 본데 우리가 이렇게 비싼데도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작전 수행 능력이 월등히 차이가 납니다. 기존의 이제 디젤 잠수함보다도 사실 핵 추진 잠수함은 건조 비용이 말씀하신 것처럼 2배에서 3배 이상 더 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전 수행 능력을 따져보면 5배 이상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단순히 어떤 군사용보다도 에너지 안보 차원, 그리고 또 하나가 산업 경쟁력 강화 측면입니다.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농축 우라늄 시설이 가능하고, 또 하나는 사용 후 핵처리 시설, 기술이 좀 필수적인데, 현재 한미 이제 이 원자력 협정 규정상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미국의 승인 없이 농축 우라늄 20% 미만만 가능하고 재처리는 아예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앞으로 이걸 풀기 위해서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만 합니다. 네, 그 부분도 안보실장이나 외교부 장관이 잘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맞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제 엔비디아의 GPU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깐부 치맥 해동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제 26만 개나 되는 GPU를 확보할 수 있게 됐고,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건 엔비디아가 한국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1차적으로는 이 엔비디아 최신 반도체에 들어가는 이 핵심 메모리가 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만들기 때문에 이번에 26만 장 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도 하지만 조금 더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젠슨항 엔비디아 CEO가 이번 에이펙 기간 중에 BBC 뉴스 기자랑 간단히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때 눈에 띈 내용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한국은 독특하게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정부가 직접 AI 칩을 구매하려고 하는 나라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 말이 이제 AI 주권 국가로서 한국의 가능성을 좀 내다본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AI화라고 한다면 보통 자율주행을 가까이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자동차도 만들고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만들고요, 자동차와 자동차 반도체 센서들이 만들어가는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학습하는 알고리즘을 만들 역량을 가진 기업들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AI 순환을 생태계 차원에서 순환시킬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고, 그리고 가까이 있는 중국을 어떻게 보면 견제하거나 엔비디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나라로 한국을 선택했다라는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배경이에요.
GPU 특히 이제 블랙웨어 A백도 있고 H백도 있는데 첨단 블랙웨어를 26만 개나 우리가 보유하고 된다면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얼마나 많이 갖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동안의 공급이 굉장히 부족했던 AI 칩이거든요. 그래서 최신 데이터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생각해 볼 만한, 유추해 볼 만한 과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메타라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전 세대인 H100이라는 엔비디아의 칩을 35만 장을 한 번에 수주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고 네. 주가에 영향을 끼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블랙웰은 이 H100의 7배에서 최대 30배까지 성능을 낸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치면 역산했을 때 블랙웰 26만 장이라는 거는 H100 기준으로 아주 좋게 해석하면은 거의 800만 장 어치를 한꺼번에 한국이 갖게 된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금액 규모로만 쳐도 이제 블랙웰 GPU 26만 장이 14조 원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추산이 되는데 이 금액으로만 봤을 때는 우리가 좀 나갈 길이 많다라고 봐야 될 게 뭐냐면요. 블랙웰 제품은 국가 단위로 입도 선매하지 않고요. 보통 빅테크들이 먼저 사갑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못 샀습니다. 누가 샀느냐? 마이크로소프트가 샀고, 구글이 샀고, 오라클이 샀고, 메타가 샀습니다. 이렇게 돈 많이 버는 빅테크들이 이런 AI 칩을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당장 돈이 없어서 채권을 발행해서 빚을 내서 살 정도로 이제 인기가 많은 제품군인데 얼마나 빚을 냈냐 봤더니 이 채권의 규모가 미국에서만 올해 들어서 250조 원 될 거다라는 추산이 있었습니다. 이 GPU를 사들이기 위해서 빅테크 업체들이 발행한 회사채가 예, 빚이 250조 원어치. 네. 그러니까 250조 대 14조라고만 보면은 이게 약간 우리가 적은 것 같지 않냐라고 하지만 아까 앞서 말씀드린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본 한국의 가능성에서 14조 원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불씨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우리 정부도 쓰고 기업들도 써야 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나눠 가기로 했습니까? 일단 우리나라가 이제 AI 3대 강국으로 가는 초석을 잡았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지금 26만 장은 정부뿐 아니라 삼성, 현대차, SK, 네이버 골고루 나눠가집니다.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건 바로 피지컬 AI에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피지컬 AI라는 건 단순히 연산용이 아니라 빠져나와서 기계와 결합합니다. 자율주행과 그리고 로봇의 머리에 탑재가 되는 거죠. 네. 특히 삼성전자와 지금 이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반도체 AI 팩토리를 지금 구축하게 되는데요. AI 모델이 실제로 반도체 설계에서부터 생산에 이르기까지 디지털화해서 품질 그리고 생산 공정의 속도를 더 끌어올리는데 활용하겠다라는 거고요. 또 이제 현대차 그룹은 지금 자율주행차와 로봇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 이 피지컬 AI 분야에 집중을 하고 네이버의 경우에는 언어 모델, 국내 기업들이 각자가 잘하는 영역에서 이 AI 산업 생태계를 확장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미중 관세 협상, 사실상 미중의 경제 패권 전쟁인데 이번에 에이펙을 앞두고 정말 뭐 급하게 봉합이 됐어요. 칼집 봉합이라고 하더군요. 칼을 빼기 전에 관세 협상이 봉합이 됐다.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서로의 이제 아킬레스건 아픈 곳은 건드리지 않고 일시적인 봉합, 그러니까 빅딜보다는 스몰딜을 선택했다라는 얘기인데요. 중국은 어쨌든 이제 미국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히토리 수출을 일단 통제를 1년 유예했죠. 그러면서 대두 수입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미국은 이제 중국산 펜타닐 관세를 10%포인트 낮췄고요. 그러면서 추가로 100% 관세를 예고했는데 이걸 1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우리한테 가장 직접적인 효과가 뭐가 있느냐? 바로 조선업입니다. 왜냐? 중국이 하나오션 미국 자회사 제재했었는데 이게 풀리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도 중국산 이팡 선박 수주를 울게 했는데 이것도 1년 중단하면서 조선업을 둘러싼 양국의 보복성 조치가 일단락됐다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큰 수확입니다. 그리고 이게 좀 이인철 소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조금 더해서 히토리 수출 통제 유예가 단순하게 조선업에만 영향을 주느냐 조금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주지 않으려는 히토류가 만약에 계속해서 이 조치가 계속됐다면 우리 전기차 모터라든가 반도체 소재라든가 여러 가지 없으면 안 되는 핵심 제조 부품에 차질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재고를 쌓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우리 기업들이 그걸 못 쌓아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1년 유예가 되니까 단순하게 조선업뿐 아니라 우리의 기반 제조업들한테도 공급망 측면에서 어느 정도 걱정이 해소가 됐다. 다만 이게 1년짜리 걱정이 해소됐다라는 점은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 질문으로
정말 모든 게 불확실했던 에이펙 정상회담 잘 끝난 것 같아요. 남은 과제 정리해 주실까요? 일단 우리에게 필요한 건 크게 한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일단 이제 산업의 어떤 생태계를 구축할 것인가, 반도체, AI, 원전, 조선, 특히나 이 주력 산업의 경우는 지역 내 뿌리를 내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GPU는 확보를 했지만 후속 뒷받침돼야 될 게 바로 전력입니다. 전력 문제가 시급하고요. 또 하나는 산학연 시스템인데 지방 대학과 특화연구소, 기업훈련센터의 삼각 협력 체제가 이제 구축이 돼야 되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반짝 경주가 전 세계적으로 이목을 끌었지만 이게 단순히 기념관 방문이 아니라 정말로 이제 체험과 스토리가 결합된 이런 이제 관광지로 바뀌어야 되는데요. 따라서 경주가 이번 이제 이 에이펙을 계기로 미래를 여는 시작점, 출발점이 돼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경주가 정말 정상들이 와서 사진 찍은 그런 도시로 남을지 우리 AI 혁명의 출발점이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인철 소장, 신윤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에이펙은 우리말로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입니다. 냉전 종식 후인 1989년 미국과 일본, 호주 등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무역 투자 장벽을 줄이고 공동 번영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현재는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해 총 21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인구의 약 40%, 교역량의 약 50%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 블록이 됐죠. 에이펙은 주로 자유무역 실현과 경제기술 협력 증진을 핵심 의제로 다루는데요. 최근에는 포용적 성장,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 경제 의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에이펙은 구속력 있는 조약보다는 회원국 간의 합의와 이행이 중요해서 각국 정상들이나 영향력 있는 기업인들의 만남으로도 유명한데요. 올해는 이재명, 트럼프, 시진핑 등 각국 정상들의 회담과 젠슨 황, 이재용, 정의선 등 유명 기업인의 치맥 회동이 전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많은 화제를 낳은 에이펙은 내년에 중국에서 열릴 예정이니 다음 에이펙엔 어떤 일들이 있을지가 기대됩니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와 또 이에 따른 돌봄 문제, 또 지역의 의료 문제, 또 건강보험 적자 문제, 그리고 노인 빈곤 문제는 또 기초연금 개혁으로 또 이게 연결돼요. 네, 우리 사회의 가장 엄중한 문제들이 산적한 곳이죠.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 비타민 서영석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별명이 국민 비타민이시라고요? 네, 네. 이유를 여쭤봤대요. 네, 제가 이제 예전에 네. 폐건전지 수거 운동을 했는데 그때 저희 약국에 이제 앞에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아이들이 이제 폐건전지를 가져오면 비타민 C를 하나씩 나눠줘 가지고 네. 아이들이 붙여준 이름이 비타민 아저씨인데 거기 이제 세월이 지나서 국회에 오면서 이제 국민 비타민으로 그렇게 별칭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위의 여러 현안 여쭤보기 전에 국회 본회의가 지금까지 586건의 전자 표결을 했는데 100% 참여하신 의원님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네.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우선 뭐 기본적으로 선출직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투표에는 꼭 참여를 하는 게 맞다 이런 원칙을 갖고 있는데 국민들에게 잘 약속을 지킨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허락하는 한은 최대한 꼭 네. 참석하는 것이 선출직의 기본적 자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구 주민분들이 개근상이라도 드리고 싶을 것 같습니다. 네, 지역구 하나만 여쭤볼게요. 부천 갑이신데 네. 주민들 제일 힘들어하시는 게 여전히 서부권, 수도권, 서남부권은 GTX 같은 네. 출퇴근 문제 아닙니까? 이 부분 정말 간절한 민원 아닙니까? 네, 그동안 우리 지역이 이제 워낙 서부 수도권이 교통난이 좀 심했던 부분이고 서울로 진입하기가 좀 어려웠었는데 2023년에 서해선을 개통을 할 수 있어서 지하철 시대를 열었고 21대부터 제가 꾸준히 이제 대장 신도시, 3기 신도시가 생기면서 대장에서부터 홍대 입구까지 오는 서울로 진입하는 그런 지하철 사업을 쭉 추진을 해왔는데 네. 다행히 잘 진행이 돼서 올해는
착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서부 수도권의 서울 도심으로 진입이 한 20분대로 이렇게 당겨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제 지금 조금 장기적으로는 GTX-D 사업이 김포에서 이제 우리 종합운동장역이라고 해서 부천의 종합운동장역을 거쳐서 청량리로 가는 그런 지금 계획이 7월 달에 에타를 통과를 해서 아마 조만간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의원님 저기 공공보험 재정 그 축소 문제 지적하신 제가 영상을 봤는데 우리 사회 돌봄 문제부터 좀 여쭤봐야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돌봄 수요는 급증하고 있고요. 그죠? 그걸 한없이 재정 투입을 할 수는 없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할까요? 우선 이제 제일 걱정스러운 게 어쨌든 이제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은퇴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1차 베이비 부머, 2차 베이비 부머 세대들을 다 통칭하면 한 1,700만 정도 되거든요. 이들이 이제 자꾸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되니까 돌봄에 필요한 재정이나 이런 것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네. 없는 그런 구조여서 국가가 여기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지 않으면 정말로 돌봄 공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되고 특히 이제 건강보험 재정도 늘어나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 추진하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센터 이건 뭡니까? 내년 3월부터 통합돌봄을 실시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각 지역 단위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통합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네. 생각을 갖고 있고 내년 3월부터 우리 사회에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그 1인 가구 증가나 뭐 고령화 사회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통합돌봄 체계로 이렇게 국가 시스템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지역 단위가 책임지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네. 그런 것이 이제 내년부터 체계적으로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네. 노인 빈곤 문제도 하나만 여쭤보면 장기 요양보험 대상자인데 정부 통계에 노인 일자리를 갖고 계신 분이 무려 800명이 된다. 장기 요양보험 대상자란 말은 연세 많으시고 많이 아프시다는 거잖아요. 그런 네. 분들이 일자리를 얻으려 나가는 게 통계에 잡힌 사람만 800명이 넘는다. 이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노인 빈곤율이 이제 OECD 1위 국가이기 네.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제 연금하고도 연동이 돼 있고 연세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소득이 보장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서 일자리를 달라고 하는 게 현장의 목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사회가 어떤 노후소득을 충분하게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미리 못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일시에 겪는 고통이라고 보는데 어찌됐든 최소한의 공공 일자리들 많이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노인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지 않으면 네. 실제로 빈곤율이 심해서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나 뭐 고독사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국가가 이 문제를 좀 깊이 있게 관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 고독사 말씀하셨으니까요. 우리 사회에 혼자 사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독거노인 분들도 너무 많고 젊은이들도 혼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우리가 계산할 수는 없지만 이런 어떤 외로움으로 인한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들 이런 부분도 정부가 관심을 가질 때가 된 거 아닌가.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게 우리 사회가 지금 1인 가구도 한 30% 이상 네. 되고요. 그다음에 고령화 사회가 천만 노인 시대가 됐고 또 이렇게 고립운둔 이런 청년들도 한 50만 명이 넘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고독사 문제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문제를 좀 아우를 수 있는 어떤 외로운 부처가 만들어져서 정말 우리 사회가 이렇게 외로움으로부터 좀 해소돼서 그런 사회적 갈등이나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지 않도록 네.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번 기회에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뭐 보건복지부의 뭐 차관이 담당하게 하든지라도 네. 해서 어쨌든 지금보다 좀 더 진일보하고 종합적인 어떤 시각으로
우리 사회의 외로움을 좀 진단하고 처방하고 또 거기에 대책을 세우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선진국에도 그런 부처나 부서가 있습니까? 영국에는 2018년도에 외로움 장관이 만들어져서 이미 그 외로움을 담당하는 장관이 있군요. 외로움 네. 부처 장관이 있고 일본의 경우도 외로움을 담당하는 그런 부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외로움으로 인해서 생겨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대책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집중적으로 고민하는 그런 부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약사 출신이시잖아요. 최고의 의료 전문가 중에 한 분으로 꼽히는데 약사법, 의료법, 아동복지법 등 3개 개정안 통과시키셨더라고요. 저희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그중에 네. 대체조제 정보 시스템 이건 뭡니까? 이제 그동안 이렇게 2000년도에 의약분업이 되면서 이게 그 처방전을 의사가 하면 약사가 이제 그 처방전을 따라서 약을 처방하게 그러죠. 조제하게 네. 되는데 이제 모든 약을 다 갖추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식약처에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이라 그래서 이 약과 이 약은 효과가 동일하다 이런 것을 이제 증명해주는 이제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범위에 있는 약을 대체 조제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통보를 의사한테 이제 해줘야 됩니다. 사후에. 네. 그런데 그 동안에 전화나 메일이나 또 이렇게 팩스로 이렇게 보내게 돼 있어서 실제로 전달이 잘 안 되고 소통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도 이게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심평원을 통해서 이렇게 컴퓨터상으로 이렇게 전송을 하면 바로 의원으로 갈 수 있도록 의사한테 갈 수 있도록 소위 대체조제 간소화법이라 그래서 네. 대체조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건강보험의 재정도 좀 안정시키고 그 약물을 찾아서 막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현실도 좀 완화할 수 있고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대체조제법이 통과가 된 겁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근데 그 어떤 한 약에 대해서 약국 가서 오리지널 약 주세요. 카피약은 좀 못 믿을 것 같아요. 효능이 아무래도 이런 불안감이 있거든요. 네. 의원님 전문가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면요. 그게 이제 우리 의료 현장을 좀 왜곡시키는 거고 국민들도 좀 이렇게 왜곡되게 좀 알고 있는 건데 이렇게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이라 그러면 동일한 성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입증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유롭게 처방을 하면 조제를 할 수 있게 이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의사와 또 약사들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잠복해 있으면서 네. 실질적으로 마치 그 효과가 다른 것처럼 오인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도록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대체조제법을 활성화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거기에 우리가 아직 해결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성분명 처방 제도라는 거거든요. 그것이 그래서 성분명으로 쓰면 그 성분에 해당하는 약을 선택해서 쓸 수 있도록 하면 네. 의약품이 그게 불용 제거가 생기는 것도 막아낼 수 있고 건강보험 재정도 또 완화시킬 수 있고 좀 더 검증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예산 건보 재정을 전략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성분명 네. 처방인데 아직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적 합의를 좀 만들어가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계속 무거운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의료법 개정안 관련해서 산부인과 자꾸 줄어듭니다. 네, 네, 아이를 네. 안 낳으니까요. 네. 네, 그리고 산부인과 있어도 부인과만 하고 분만을 받지 않는 의사분들도 늘어나고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걱정입니다. 지금 그 지역에 가보면 거의 이제 산부인과들이 없는 경우가 많이 생겨나고 있어서 최근에 산부인과를 지원하는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없고 네. 그렇게 돼서 공동화 현상이 생기거나 이제 소위 얘기한 필수 의료 영역이 지금 아주 어려움을 겪게 돼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제가 개정한 거는 이제 그동안 이렇게 조산사 제도가 운영되어 왔는데 네.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장에서 의료기관에서 좀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한 61명 정도밖에는 없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외국의 사례는 한 2만에서 3만 정도 이렇게 조산사가 활동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의료인의 1인당이 보통 한 20명 이하인데 우리는 한 67, 8명 정도 될 겁니다. 아마 이렇게 3배에서 5배 정도 많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많은 거죠. 근데 그것이 결국은 조산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산사들의 양성이나 또 어떤 교육이나 네. 이런 것들을 좀 확대시킬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개성을 하게 된 거고 그걸 통해서 조금 더 이제
아이들이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금 더 좋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출산율 제고에도 네. 조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개정에도 참여하셨는데 장애 아동 학대 방지 조항 강화하셨다 그랬어요. 어떤 네. 사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애 아동이 학대 사례가 발생하면 보통은 지금까지는 이게 아동복지 시설에 입소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장애인 복지 시설에 들어가서 그 아이에게 맞는 그 어떤 치료를 받거나 어떤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장애 아동들에 맞는 이렇게 입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바꿔낸 거고, 그래서 그 장애 아동들의 이제 관리를 좀 체계적으로 해서 네. 정보를 입력하고 또 정부가 그것을 연차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그 보고도 별도로 분리해서 장애 아동에 대한 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체계적으로 좀 그 관리를 하는 게 아이들이 학대됐을 때 그것을 보고 그 아이에 맞는 특성에 맞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아동복지법을 개정하게 네. 된 겁니다. 국회 보건복지 서영석 의원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요즘 상임위에서는 어떤 주제가 동료 의원분들하고 가장 좀 심도 높게 논의하고 계십니까? 제일 지금 핫한 이슈는 역시 필수 의료를 어떻게 제대로 공급할 수 네.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 그다음에 지역 간의 의료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거의 90%가 민간 의료에 의존하고 있고 한 10%가 공공 의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공 의료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하는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모수교육 계획을 통해서 이렇게 연금 제도를 일부분 개정을 했는데 이 지속 가능한 연금 시스템, 그다음에 네. 노후소득 보장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연금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은 여전히 계속적인 고민 상황이고, 특별히 이제 더 관심 있게 많이들 논의하고 있는 거는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통합돌봄을 잘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인력의 문제, 예산의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고령화 사회로 가는 이 시대에 맞는 통합돌봄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겠다. 그래서 국가가 정말로 돌봄을 책임지는 그런 국가 시스템을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나누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비들을 지금 촘촘히 하려고 그렇게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필수 의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경기 북부 뭐 의정부나 동두천 또 서부의 뭐 파주 이런 데는 정말 또 심지어 이제 서남권 경기도 광주라든지 뭐 남양주 이런 데도 의사분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 정말 지역은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두고 또 시장 원칙에 따라 보는 분들은 아니 거기 사람이 없고 수익이 안 나니까 의사가 없고 병원이 없는 건 당연하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합니까? 처방을 내리고 있는 방법은 어쨌든 그 공공의 영역을 담당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이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시장 논리로만 해버리면 실제로 필요한 서비스들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영역들이 있다. 그런데 이것이 다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네. 필수 불가결하게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국가가 재정 지원을 통하고 또 그 인력을 잘 확보를 해서 그것을 누구나 어디서든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될 영역이다 이렇게 보고, 그렇게 하려면 어쨌든 의사 인력을 공적 의사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 의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지방 의료원을 비롯해서 이렇게 공공 의료를 거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공 의료원들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방향으로 이제 나아가야 되는데, 적어도 이제 우리 의료가 90대 10으로 이렇게 의존하는 민간 의료 영역으로 돼 있는 구조를 적어도 7대 3 구조까지는 바꿔내야 된다. 그러니까 30%의 공공 영역이 있어야지 그나마 지금 얘기한 돈이 안 되는 의료 영역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은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을 담보하지 않겠다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런 영역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그 인력과 예산을 잘 배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 의료 인력 예를 들어 일전에 지난 정부에서 이야기 나왔던 그러니까 지역 의대의 티오를 늘려주고 거기서
졸업한 의사분들은 의무적으로 5년, 10년 지역에 근무하는 이 안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네, 네. 10년 정도 세계적으로 보면 다 10년 정도 근무를 하게 하는데 네. 일본의 경우도 지난번에 갔다 왔더니 한 뭐 그 지역 의사를 한 2,000명씩 이렇게 양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지역 단위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구도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네. 그 의사들의 선의에 기댈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국가가 책임지고 그런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뭐 공공의대를 통해서 만들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책임져야 된다 이런 네.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받는 기초연금 올해만 예산이 제가 기억하기로 24조 원. 네. 어르신들이 자꾸 늘어나니까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70%까지인가 드리잖아요. 근데 실제 이제 받는 어르신분들은 진짜 그 받는 날을 기다리시거든요. 이게 최대 한 40만 원까지인가 그렇죠. 네.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어르신들이 계속 늘어날 거 아닙니까? 고령화에 따라. 이 재정은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가가 책임져야죠. 책임져야 되는데 지금 올해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이제 한 그 65세 이상이 한 43만 명 정도가 증가를 했고 1년 만에 43만 명이 또 늘어나시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이게 이제 기초 연금이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우리나라가 어쨌든 노령 사회로 가면서 노인 빈곤율이 워낙 높은 OECD 1위 국가이기 때문에 적어도 일정한 그 적정하게 노후 소득이 보장될 때까지는 국가가 좀 더 비상한 각오로 예산이나 이런 것을 책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노인 빈곤율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어쨌든 그거는 뭐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통해서 이렇게 노인 기초연금이 잘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에 우리 국회가 본회의 표결을 586번 했는데 그 표결을 모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신 국민 비타민 서영석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시가 오르는 것과 부동산이 오르는 것, 다 같이 자산시장이 오르는데 무슨 차이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증시에 들어오는 돈은 아무래도 더 기업에 흘러들어가고 또 부동산은 기성세대가 주로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자꾸 격차가 커지는데 증시는 세대 상관없이 혜택이 나눠집니다. 특히 국민 전체의 부가 커지는데요. 국민연금이 우리 증시에 투자를 잘해서 올해만 200조 원을 벌었다고 하니까요. 자, 움직이는 예산과 경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